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갑질의 먹이사슬이 정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항공 오너 집안의 조연아 씨가 갑질로 구속되더니 백화점, 마트 가릴 것 없이 이른바 갑질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질의 먹이사슬이란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는 갑들이 바로 밑에 있는 갑들에게 갑질을 해대고 그 갑들은 다시 자기 밑에 있는 갑들에게 갑질을 해대서 결국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갑질을 당하고만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 사회로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면 결국 서로를 증오하게 되고 먹이사슬에서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지금이라도 이런 종류의 갑질은 엄단해서 이런 지경으로까지 우리 사회가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질의 최고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조연아 씨의 문제는 유야무야로 넘어가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반성하고 있어서 봐준다는 의미로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 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창조. 일본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새해가 지난 지 이제 오늘은 일주일이 되는 날이네요. 네, 딱 일주일이 되었어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예. 오늘의 카피는 어떤 거죠? 예, 1월 8일 목요일 오늘 카피는요. 아까 교수님 오프닝 멘트 말씀해 주신 이 갑질, 먹이사슬 한마디로 정리해서 정글입니다. 정글.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올해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가 통하나 봐요. 네, 교감이. 텔레파시가. 맥이 통하네. 맞습니다. 맥이 통합니다. 근데 진짜 저희는 이거 서로가 안 보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오프닝 멘트 하실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지금 막 놀라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하셨나? 이게 도대체 네. 어떻게 된 일이지? 자, 흔히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생태계. 예. 이게 정글인데요. 지금 세상도 그렇고 특히 또 여야 정치판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 대한 예비 경선이 있었죠. 예. 결과가 이제 저녁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조간신문 정치면 헤드라인들은 이변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빅2의 통과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살짝 이변이라고 하면 이제 제3 후보, 넘버 3 후보가 이인영 후보가 이 조경태 의원, 박주선 의원을 제치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룰상 득표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문 의원 측은 과반을 넘겼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 쪽은 1등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해서 이 두 분 다 서로 앞섰다고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빙이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의원이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뉴스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인영 후보를 해석하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자.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제 또 이제 실시간 검색어 오르기도 했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당심은 과연 세대 교체의 바람을 선택한 것일까? 왜냐하면 이제 이 스몰 3 중에서 가장 젊은 후보 아닙니까? 이인영 의원, 뭐 진보 성향이고요. 86그룹의 선두주자다, 좌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86그룹은 또 뭐냐? 이분이 86학번 아니고요. 아니 왜 3, 4, 5는 빼요? 지금 586이거든요. 대부분이. 맞습니다. 네. 586이죠. 86 이렇게 부르는데. 펜티엄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면은 그거 좀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이 앞에가 386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컴퓨터 진화보단 조금 느리게 돼. 10년에 한 번씩 됐다가 올라가니까. 이제 586이 됐다가 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간 입지가 축소되어 왔던 정치권 내 학생운동권 출신 세력에
계기의 어떤 전환적 계기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86그룹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당원들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지금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80년대 학번들, 60년대생 전체의 미래가 이제 이인영 후보에게 걸려 있다. 아하. 뭐 이런 또 이제 예. 과도한 해석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는 김근태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고 김근태 의원의 이제 보좌관 특보를 했었는데 40, 50대 선거인단 지지가 많았을 것 같고요. 또래 세대죠. 예. 그리고 충청권 지지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수도권도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이제 이 후보는 컷오프 통과 후에 이 통과가 목표겠느냐. 결국 나는 본선 완주한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야당 내에 참 오래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예. 단일화, 벼스라는 단일화. 건데요. 예. 문이 지지층이 겹치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제 막판 단일화를 할 거냐. 근데 그 여기 점쳐지고 문의 있죠. 단일화보다 이제 박이 단일화가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변이 없었다라고 많이 신문이 헤드라인을 뽑았다면 저는 거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인영 후보가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이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박지원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해야만 훨씬 더 이득을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지원 후보와 이 박주선 후보의 이 지역이 같잖아요. 겹치고. 겹치니까 호남표가 갈라질 것이다. 그렇죠. 가장 이 포션이 큰 데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자기랑 지지층이 맞습니다. 겹치는 후보가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문재인 후보 측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이 감소됐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도 존재할 수 그래서 있기 아까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문 의원이 압도적인 1위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건 뭐 공개되진 아니라는 않았지만 거죠. 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빙이었다고 거죠. 예측된다면 다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 결국은 이제 참여정부와 뭐 DJ 정부의 격돌 이것은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이 이인영 후보 변수가 어떤 이제 막판 역학작용을 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약육강식 정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들여다봐야죠. 네, 기다려봐야죠.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2월 8일이니까요. 오늘이 1월 8일. 그럼 이제 여당 내에는 평온하냐? 정글이 없느냐? 정글이 있습니다. 우선 원내대표 조기경선 격돌이 지금 점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주영 의원 전 해수부 장관이죠. 원내 복귀 후 처음으로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여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마침 그제 또 특별법이 이제 최종 합의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놓은 말이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행복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 늘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소명이다. 이런 이제 강조를 하면서 당에 돌아와서 내가 이런 일을 충실히 잘 해내야 되겠다는 각오다. 포부를 밝힌 건데요. 요 대목이 사실상 원내대표에 대한 재도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미 지난 여름부터 원내대표를 향한 이제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는 유승민 의원. 역시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관측이 유력한데 아하. 자, 4선의 PK맨 또 그에 못지않은 중량감을 가지고 있는 3선의 TK맨 이 이주영 대 유승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외에 이제 비영남권 출신 후보들도 있습니다. 친박 홍문종 의원 또 이제 수도권의 심재철, 원유철, 정병국, 진영 의원 등이 거론이 되면서 이제 이게 진행 중인데 원내대표 경선 외에도 또 어제 대박 정글이 하나 등장을 했죠. 그렇군요. 근데요, 이 정글이라고 그러면 일단 타잔이 있어야 될까요? 제인도 있어야 되고 제인도 치타도 있어야 됩니다. 치타도 있어야 네. 되는데 뭐 타자는 한 명이어야 되지만 치타는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아유,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신데요. 예, 또 다른 정글은 어디 있습니까? 타자 누구인가? 예. 또 다른 정글 친이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전면 등장을 했는데요. 이 6일에 대규모 만찬 회동을 친이계가 가졌는데 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송년회도 만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년 만찬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만에 친하시네. 아주 친합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한데요. 화기애애하고 물론 뭐 오선도선 사시네. 국정조사에 대한 대비를 네. 또 따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하루 만에 친이계 좌장 이재호 의원이 네.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어요.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든 담당 비서관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비선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이 책임을 지든 다 거론을 했습니다. 뭔가 깔끔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병국 의원 이분도 이제 친이계인데 네.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들은 모두 다 친이계, 물갈이, 특검, 주장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죠. 아니요. 이재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과거 이명박 정권 때는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네. 책임을 그렇게 졌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때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예. 뭐 비리가 없었을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얘기를 또 잊어먹었어요. 아, 이 큰일이네, 이거. 아, 강조를 그렇게 하셨는데 퇴임 전에.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한편 김무성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려졌는데요. 예. 대선에 패하면 5년 임기 내내 정권을 흔드는 후진적 정치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예. 개헌 블랙홀 논란 이후에 입을 닫으셨던 개헌 이야기를 최근에 다시 꺼낸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점점 친박계가 먼저 공세를 이제 조이고 있으니 맞불을 고려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새누리당은 박세일 이사장의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을 임명. 어떻게 네.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이거부터 뜨거운 감자죠. 결론을 내려야지 지금. 네, 서청원 의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끄집어낸다. 또 추가 뉴스 어떤 게 그 외에 있습니까? 짧게 아까 가불정글인데요. 아까 오프닝 멘트 교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네. 지금 부천백화점 주차요원 아르바이트 처음에 발뺌했지만 무릎을 꿇렸고 폭행 폭언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뭐 이제 전혀 이제 이 진실 은폐 시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가면을 썼었습니다만 결국 조직적 은폐를 전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 한 줄의 말이 오늘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요. 그 사무장 책임이다. 그렇게 만들어라. 1차 조사를 라고 하는 받고, 거죠. 받고 나서 내가 나와서. 무슨 네. 책임이 1차 조사를 있느냐 받고 나와서.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깜짝 놀랄 속보는 이 파리가 또 정글입니다. 왜요? 평화의 도시, 문화관광 도시 프랑스 파리에 지금 이 총격전이 벌어져서 이게 풍자 주간지 잡지사에 이슬람 풍자죠. IS 이슬람 테러 요원들이 난입을 했는데 총기 난살해서 12명 사망. 최소한 12명 사망이고요. 5명 부상자가 아주 중태. 그래서 이제 1시간 전에 이 잡지사가 트윗을 날렸다고 해요. 예. 그 내용이 뭐 파리는 테러로부터 안전하지롱 메롱 이런 분위기의 조롱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IS가 저 잡지사 치겠다 얘기하고 1시간 후에 무장교환이 진입해서 파리는 지금 최고 경계태세가 됐고요. 아직 잡지 못한 이 테러범들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빨리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이게 네. 문명의 사회라는데 아직도 종교 때문에 이런 총격전이 벌어진다는 게 슬픈 일이죠.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예. 말이죠.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들을까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나라 TV에서 방영됐던 베트남전 관련 외화가 있는데요. 예. 머나먼 정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주제곡으로 이제 영국 밴드 롤링스톤스 노래를 쓰였는데요. 예. Paint It Black 들어보시죠. 페인트 블랙.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 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신율의 출발새 아침 1,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28 전당대회 후보 윤곽이 드러났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예비경선을 실시해서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 과연 당을 이끌 그러한 사람은 누가 될지 점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사무총장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바로 예비경선 현장 분위기 비롯하는 현안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예.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그죠? 네네, 네. 근데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네네. 분위기는 뜨거운데 왜 국민적 관심은 떨어질까요? 흥행에는 그렇게 성공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바로 어제 이제 컷오프 경선이 끝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월 8일 한 달 동안 이제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바로 이번 토요일날 이제 1월 10일부터 제주에서부터 이제 연설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하게 되면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네, 좀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돼야겠죠. 네네. 근데 자, 우선 어제는 예비경선 결과가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3명의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이인영 후보의 당선이라는 것이 이변은 없었다라고 그러는데 전 사실 이변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껄끄러운 후보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지금 전체 5명의 이제 예선 후보가 나와서 이제 한 장의 티켓을 이인영 후보가 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3명의 소위 말하는 이제 빅2라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문재인 후보와 함께 이인영 세대 교체를 표방한 이인영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된 거거든요. 예. 이 세 후보가 보면은 뭐 지역적으로나 또 세대적 측면에서나 그러니까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계파적 측면에서나 이 각자가 좀 특장과 컬러가 다릅니다. 예. 그런 데서 기존의 양자구도에서 3자구도가 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인영 후보가 표방한 게 어쨌든 세대 교체나 좀 혁신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 중에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한 후보의 입장에서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죠.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막상막하인 구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한쪽이 전 압도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번에 말이에요. 이거 결과를 전혀 발표하지 않죠. 신기남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신기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중앙선관위 직원도 뭐 잘 관심이 없어 모르고 나도 안 봤어 잘 모르겠다. 근데 왜 이렇게 득표도 모르고 누가 1등 했는지도 모르고 그 이유가 뭐죠?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당내에서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문희상 대표나 사무총장이 저조차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순위와 득표는 전혀 알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1등 했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측과 주장만 있을 뿐이고. 근데 이인영 후보는 왜 안 우겨요? 저라면 우기겠다. 네, 내가 네. 1등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예비 경선이란 게 예. 이제 본경선 전에 일종의 하나의 정리의 과정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저도
그 많은 언론으로부터 이에 대한 문의나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초에 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보통 예비 경선 컷오프는 항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나요? 네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0년에도 그랬나요? 그때도 공개를 안 했죠. 아,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이 한 거고요. 또 선거인단 규모가 나중에 이제 본선거 가게 되면 그때는 거의 한 30만 명 가까운 선거인단이 규모가 됐는데, 지금은 선거인단이 중앙위원급으로 한 378명에 불과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정작 치러지게 되는 본선 선거 분위기에 이렇게 왜곡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예선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긴 당명의 정당의 분열 구조가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항상 보면은 야당은 이렇게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이 있더라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당원과 대의원의 표로서 선출을 하게 되면 예. 그거에 대해서 하나로 다시 뭉쳐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앞으로 또 몇 달 후에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앞날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번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어쨌든 하나로 단결하고 그다음 화합하는 분위기로 일단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물론 당이론적으로는 다 조 총장님 말씀이 맞는데,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정동영 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탈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고,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우리 모두 화합하자. 이거는 유토피아적 얘기 아닌가요? 보통 이 정치 이제 집단이라는 게나 정치인을 하시는 분들이 예. 어쨌든 이제 국민적인 명분과 그다음에 대의 명분 또 모양 이런 또 이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충실을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정동영 고문의 경우는 이제 그런 본인한테 직접 확인이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와요. 예. 네.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이나 박주성 의원 같은 분들은 또 이번에 후보를 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그렇게 섣부르게 그러시지는 않으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포다. 어쨌든 그분들도 당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탈당이니 분당이니 아마 또 그럴 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정이 좀 복잡하니까 네네. 그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개헌론을 주장하는 것이고, 개헌론뿐만이 아니라 병행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재인 의원은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다른 말로 표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것이 당내 반발을 무마시키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우리 총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선거구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개특위도 구성이 돼야 되고, 예. 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놓여 있거든요. 예. 그것도 여야 간에 또 결국 이제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인데, 여러 가지 권역별 명부제나 석패율제,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 예. 또 의석수를 어떻게 할 거냐, 200대 100 또는 아니면 현행 300개를 늘릴 거냐. 어차피 선거구는 조정해야죠. 예. 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아직 저희 당내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로 방향을 모아가는 논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어쨌든 비례의 대표성을 좀 더 확장하는 필요가 있겠다. 예.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리고 현재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제일 큰 해결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 데서 일단
지역주의를 좀 벗어날 수 있고 청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에서 서로 약한 정당들의 의석수가 나올 수가 있어야죠. 예.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서의 뭔가 선거구제에 대한 구획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중대선거구제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그게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 아니면은 비례대표를 보강하는 문제냐, 예. 이것은 좀 각자 입장이 틀린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그걸 그렇죠. 더 그래서 연구해봐야 될 여쭤본 거라고 거였거든요.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당내의 분란과 당내 개파 문제와 선거구제 개혁의 문제를 연계해서 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근데 문제여서 지난 네, 19대 공천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들을 보거든요. 비너 쪽에서는. 그래서 네.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그 공천 문제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당원 단계를 손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핵심은 공정한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예요. 그것만 없으면은 그래도 보장되면 개파 갈등도 많이 누그러질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전준희도 최대한 이번에 담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명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명이라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민주당으로 바뀝니까? 아직 뭐 그런 건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 전대 과정에서 보면은 후보자들 일부가 당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그 당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제 협의를 전제로 한 거죠. 네. 문희상. 근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조 총장님은?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이번 전대에서 결정된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 전대준비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전대준비에서는 당명 문제는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대준비위원회가 당명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거는 뭐 다들 현재 당 지도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이 당명의 문제는 사실은 이 당원들의 총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그 다음에 정서를 감안해서 같이 결정될 사안이라고 봐져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선호하세요? 원래 이제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워낙 오래됐고 또 익숙하고 또 보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감과 우호가 꽤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사석에서 민주당이라고 나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는 안철수 전 대표 측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얘기일 수가 있죠. 그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충분히 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철수 의원이 반발한다고 이 논의가 예를 들면은 좀 지장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전대 과정에서 어쨌든 당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과 총의가 나올 테니까요. 예. 그걸 좀 더 상황을 좀 봐야죠. 안철수는 왜라는 책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친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상당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뭐 아직 저도 그에 대해서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도된 거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일부 보도는 봤죠. 네. 그렇죠. 네. 그 보도된 것을 보고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글쎄요. 일부 보도에 나온 걸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평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제 어쨌든 좀 과정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과정이요? 그러니까 지금 전대 국민의 과정이 있고 또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께로 지금 본인께서 일단 국민을 상대로나 당대표를 내려놓으신 이후에 또 본인의 이제 어떤 새로운 새정치의 어떤 것을 다시 또 어떻게 이제 펼쳐나갈 건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전대에 참여하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실제로 그 예비 경선에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건 당원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제도 378명인데요. 선거인단이. 예. 한 320명, 한 86% 정도가 투표를 하셨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불가피하 사유가 계신 분들은, 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못 오신 건데, 아마 당연히 이제 본 경선 날에는 당연히 계실 겁니다. 네. 그때는 전체가 다 모든 전국의 대의원들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모여서 같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네, 근데요, 조경태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이랑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네네. 당이 변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만 보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보는 눈이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비 경선 같은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연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참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시는 그런 자세를 저도 배워야 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아주 진짜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정식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갑자기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다음은 술입니다.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배값 올린 다음에, 그 다음이, 술이다. 술값 올리겠다. 네. 아주 서민들이 많이 하는 걸 돌아가면서 잡네요, 그냥. 어제 의료계 인사들하고 이제 문용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년 할애회를 가졌는데요. 기자들도 많이 이제 몰렸을 거 아닙니까? 담배값 인상이 워낙 충격이 크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담배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담배처럼 술도 가격 올리겠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뭐 술, 음주, 뭐 억제 정책 펼치겠다는 거고요. 가격 정책이 있을 것 같고 또 나온 얘기가 이제 금주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금주구역. 병원, 공원 이런 데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장 이 충격적인 건데 지금 현재 담배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과는 별도로 같이 부과가 되는 건데 술에도 이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예 그냥 전 국민을 성직자화하면 어떨까요? 네? 신부님과? 신부님은 좀 목사님이나 스님처럼 이렇게 되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술값 올린다는 얘기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작년에 6월 여름철이었었는데 그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용표 장관이 왜 술에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안 부과하냐, 담배에만 부과하냐 이러면서 부과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술값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 올해는 이제 술값 인상 놓고 작년에 담배값 놓고 치열했던 그런 논란이 또 한번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날 이제 담배값 인상 관련해서 또 기자들 많은 질문에 실은 문용표 장관이 이제 금연 의지를, 그러니까 애연가였는데 담배값 인상을 하는 또 보건복지부 주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연을 지금 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때 이 국민 보고를 총괄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금연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금연 잘 되세요 했는데 노력은 하고 있다. 쉽지는 않다. 근데 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취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책으로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그렇죠. 네. 뭐 그건 전 문제 없다고 보는데 담배값, 술값 다 올리면 그럼 세상이 참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참 아니잖아요. 이게 또 어제 하나금융그룹하고요. 외환은행 통합협상 과정에서 이게 좀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이거 된 거죠? 예? 그게 된 건데 또 안 된 것도 같고요. 지금 또 새벽 사이에도 또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철진 컬럼니스트께서도 정치계로 나가시려고 그러나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예. 많은 또 신문 언론사들 또 오보도 냈고요. 속보를 전하다가 그게 또 아니다 이렇게 반박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제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 통합이 이제 3월 1일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이제 외환은행에 이 무기계약직 2,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느닷없이 이제 잘 안 됐어요. 근데 협상인데 하나금융에서 그 외환은행 2,000명, 그 다음에 하나은행까지 형평성 고려해서 자칫 자사에 하나은행 1,400명, 3,400명,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가 발표가 됐었는데 예. 그 이후로 또 협상이 세부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난항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승진 관련해서 좀 문제도 있었고요. 승진이요? 예. 네, 외환은행 노조는 일단 6급 정규직 편입이거든요. 전환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이제 한꺼번에 올려라. 자동 승진해라. 근데 하나금융은 6급까지 정규직은 되지만 5급 승진부터는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급여 체계도 하나금융 측은 일단은 정규직을 하지만은 급여는 뭐 당분간 현재를 유지해달라. 부담이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노조 측에서는 아니다. 급여도 같이 좀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급여 수준의 문제들 이렇게 해서 지금 맞서고 있어서 어제 좀 오전에 들렸던 소식이 많이 좀 변색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이제 속보 중에 하나는 예. 이 금융위가 그 동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통합 관련해 가지고 너네들 협상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랬었거든요. 예. 마지막 최후 협상. 근데 지금 입장을 급선회해서 이 정도 노력이면 하나금융지주의 이 정도 노력이면은 통합을 인정해주겠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그냥 금융위원회는 승인하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이 됐다는 거여서요. 일단은 오늘 중으로도 또 많은 속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